불이야! 어머니! 상호의 외침이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정혜와 아이들이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불이야! 빨리 나가야 해! 가족들은 혼비백산해서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어머니도 상호의 외침에 잠에서 깨어 급하게 밖으로 나오셨어요. 불이야? 이게 뭔 일이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드라마는 실제 뉴스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 각색하고 창작한 내용이며 실제 인물이나 상황과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까 한 번씩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동과 재미가 있는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군산시의 새벽 공기는 아직 차갑습니다. 시계 바늘이 새벽 5시를 가리키는 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속에 잠겨 있을 때 김상호는 이미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상호는 벌써 15년째 택배기사로 일해왔죠. 손등에 새겨진 굵은 핏줄과 거칠어진 손바닥이 그동안의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상호는 작업복을 입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봅니다. 어느새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살이 보이죠. 하지만 상호의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살아온 지난 세월,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이유가 그 눈빛 속에 담겨 있었거든요. 여보, 허리도 안 좋은데 그만두면 안 돼요? 아내 정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정혜는 남편의 건강을 늘 걱정하고 있었어요. 상호는 15년간 무거운 택배를 나르느라 성한 데가 없었거든요. 아직 아이들 학자금 다 못 갚았어. 버텨야지. 상호가 씁쓸히 웃으며 대답합니다. 큰아들은 대학교 3학년, 작은 딸은 고등학교 2학년으로 교육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대출받은 학자금도 아직 절반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새벽이 채 밝기도 전에 집을 나서는 상호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의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정혜가 준비해준 따뜻한 아침을 간단히 먹고 보온병에 담은 차를 챙겨 나섰습니다. 군산 택배 대리점에 도착한 상호는 동료 기사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상호 형, 어젯밤에 잠 좀 잤어요? 젊은 기사 민수가 물어보죠. 그저 그래. 요즘 물량이 워낙 많아서. 상호가 대답하며 무거운 상자들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대리점 안은 이미 택배 상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택배 물량은 매일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기사들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일해야 했죠. 상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모든 기사들이 꺼려하는 존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대리점 소장 윤미라였죠. 40대 미혼 여인 미라는 겉보기에는 단정하고 능력 있어 보였지만 기사들을 대하는 태도는 냉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최근 들어 기사들 사이에서는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과도한 업무량과 부당한 대우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었거든요. 상호도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형들, 우리 진짜 노조 만드는 게 어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계속 당할 수는 없잖아. 상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겉으로는 평온한 일상이었지만 대리점 안에는 작은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기사들이 노조 설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자 미라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거든요. 김상호 기사, 요즘 쓸데없는 이야기에 정신 팔려 있는 것 같네요. 미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에만 집중하세요.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상호는 속으로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미라의 탄압은 점점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노조 설립을 찬성하는 기사들에게는 더 어려운 배송 구역을 배정했고 휴게 시간도 단축시켰어요.
반면에 자신의 편에 선 기사들에게는 각종 혜택을 주었죠. 이건 너무 부당하잖아. 한 기사가 작은 목소리로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생계가 걸린 일인데. 다른 기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상호는 무거운 상자를 트럭에 싣고 첫 배송지로 향합니다. 군산시의 골목골목을 누비며 택배를 배달하는 일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든 노동이었어요. 첫 번째 배송지는 아파트 13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걸어서 올라가야 했죠. 무거운 택배 상자를 들고 계단을 올라가니 허리가 욱신거렸어요. 15년간 쌓인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택배를 받는 할머니가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상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죠. 아니에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순간이 있어 상호는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상호는 잠시 쉴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편의점 도시락으로 간단히 식사를 해결하죠. 요즘 소장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맞아. 노조 이야기만 나오면 바로 눈알 뒤집어. 기사들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미라의 차별적인 대우와 부당한 압박 때문에 일하기가 점점 어려워졌거든요. 오후가 되자 상호는 다시 배송에 나섰어요. 주택가, 상가, 공장까지 군산시 곳곳을 다니며 택배를 전달했습니다. 무거운 짐 때문에 허리와 무릎이 아팠지만 상호는 견뎠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모든 배송을 마치고 대리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하루 일을 마쳤다는 뿌듯함이 있었죠. 동료들과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향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상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범하고 단조로운 일상이지만 이것이 바로 자신의 삶이었어요. 가족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정혜가 저녁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어땠어요? 그냥 그래. 소장이 또 트집 잡긴 했지만. 상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혜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상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이들 교육비를 다 마련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을요.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며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느꼈어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상호에게 삶의 원동력이었어요. 노조 이야기가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라의 탄압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고 기사들 사이의 분위기도 점점 무거워졌어요. 상호는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일어나 대리점으로 향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5시에 대리점에 도착했어요. 어디선가 이상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탄 냄새였습니다. 상호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직 어두운 새벽이었지만 멀리서 붉은 빛이 번쩍이는 게 보였어요. 그 방향으로 걸어가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불이야. 상호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릅니다. 자신의 택배 트럭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불길은 트럭 전체를 휩쓸고 있었고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상호의 외침을 들은 동료 기사들이 하나둘 뛰어나왔어요. 이게 뭔 일이야? 차가 왜 이래? 민수를 비롯한 기사들이 모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15년간 택배 기사로 일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 겪는 일이었거든요. 119 신고해. 이미 누군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멀리서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거든요. 곧이어 경찰차와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소방관들이 물을 뿌려 불을 끄기 시작했지만
이미 트럭은 거의 전소된 상태였어요. 모든 것이 시커멓게 타버렸습니다. 상호는 넋이 나간 채 서 있었어요. 그 트럭은 단순한 차량이 아니었습니다. 상호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거든요. 차량 대출금도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방관들이 완전히 진화를 마친 후 경찰이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혹시 차량에 결함이 있었거나 전기 관련 문제가 있었나요? 경찰관이 상호에게 물어봤어요. 아니요, 평소에 잘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어제까지도 아무 이상 없었어요. 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경찰은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여기 보세요. 휘발유 냄새가 나는데요. 경찰관이 트럭 주변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확실히 휘발유가 뿌려진 흔적이 있었어요. 이건 자연발화가 아니라 방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즉시 대리점 주변에 설치된 폐쇄 회로 TV를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어요. 어두운 곳,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남성이 나타나 휘발유통을 들고 트럭에 접근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방화 사건입니다. 경찰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범인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지만 타고 온 차량을 조회해보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수사하겠습니다. 일단 피해 신고서부터 작성해 주세요. 동료 기사들은 상호를 위로하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보험 처리되기까지 시간 걸릴 텐데 걱정 마. 하지만 상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때 미라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왠지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참 안 됐군요. 개인 소유 차량이니 본인이 알아서 처리하셔야죠. 미라의 목소리에는 동정이나 안타까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무관심해 보였어요. 회사에서는 책임질 수 없어요. 개인적으로 해결하세요. 소장님, 그래도 15년째 일하고 있는 기사인데요. 민수가 항의했지만 미라는 냉랭하게 대답했습니다. 규정이 그래요. 개인 차량 문제는 개인이 해결하는 게 원칙입니다. 기사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기 시작했어요. 너무 하는 것 아니야? 15년 동안 성실히 일했는데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하지만 미라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의 수사 결과 범인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박철민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범행 동기는 명확하지 않았어요. 상호와는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왜 하필 제 차를 태웠을까요? 상호가 경찰관에게 물어봤지만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범인이 입을 다물고 있어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하네요. 상호의 마음속에는 깊은 의문이 남았습니다. 왜 하필 자신의 차였을까?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보험 처리에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방화로 인한 피해라 절차가 복잡했거든요. 상호는 당분간 렌트카를 빌려 일해야 했습니다. 렌트카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택배 수입에서 렌트비를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상호는 경제적인 압박감에 시달렸어요. 미라는 상호의 어려운 처지를 알면서도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까다롭게 굴었어요. 김상호 기사, 렌트카라고 해서 배송 품질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더 신경 써주세요. 동료 기사들은 미라의 태도에 분노했습니다. 저 여자는 정말 인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 15년 동안 성실히 일한 기사를 저렇게 대해도 되는 거야? 상호는 집에 돌아가서 정혜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트럭이 완전히 타버렸어.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질렀대. 정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정말 이상해요. 정혜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경찰도 더 조사해봐야 한다고 하고. 그날 밤 상호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창문 밖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였을까?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노린 것일까? 여러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명확한 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일로 인해 상호의 평범했던 일상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트럭 화재 사건이 일어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범인 박철민은 이미 구속되어 감옥에서 복역 중이었고 상호는 보험금으로 중고 트럭을 새로 샀어요. 하지만 경제적 타격은 여전히 컸고 미라의 차가운 대우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상호가 배송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우편함에 편지가 한 통 들어 있었어요. 발신인 주소를 보니 교도소였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 상호는 의아해하며 편지를 뜯어봤어요. 편지지에는 서툰 글씨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상우 기사님께. 저는 박철민입니다. 기사님의 트럭에 불을 지른 사람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꼭 말씀드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면회 오실 수 있나요? 상호는 편지를 읽으며 당황했어요. 범인이 직접 편지를 보낸 것도 놀라웠지만 무언가 중요한 할 말이 있다는 부분이 궁금했거든요. 정혜에게 편지를 보여주자 정혜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이 사람이 왜 갑자기 편지를 보냈을까요? 글쎄요,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상호는 고민에 빠졌어요. 자신의 트럭을 태운 범인을 만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며칠 후 상호는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면회실에 들어서자 창문 너머로 마른 체구의 40대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 바로 박철민이었습니다. 철민은 상호를 보자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철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사님 차를 태운 건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상호는 귀를 기울였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누가 시켰다는 말입니까? 상호가 물어봤습니다. 철민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윤미라라는 여자가 시켰어요. 택배 대리점 소장이죠. 기사님 아시는 분이에요. 상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미라가 배후에 있었던 것이었어요. 왜 그런 일을 시켰습니까?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철민은 말을 멈추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상호가 다시 물어봤어요. 기사님, 어머님 댁 주소도 다 알고 있다고 했어요. 명절에 가족들이 모일 때 그 집에도 불을 지르라고 했습니다. 철민의 말에 상호는 소름이 돋았어요. 뭐라고요? 우리 가족까지? 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추석 때 어머님 댁에 가족들이 다 모인다는 것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때 불을 지르면 한 번에 다 없앨 수 있다고 했어요. 상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라가 단순히 자신만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가족까지 해치려 했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럼 왜 그 일은 하지 않았습니까? 양심에 걸렸어요.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무고한 가족들까지 해칠 수는 없었어요. 철민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트럭만 태우고 자수했어요. 철민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사실 저는 미라와 과거에 사귄 적이 있어요. 2년 전쯤이었는데 그때 저는 유부남이었어요. 미라 때문에 가정을 버리고 이혼까지 했죠. 그런데 사귈 때 미라가 제게 거액의 생명보험을 들게 했어요. 4억 원짜리였죠. 수혜자는 당연히 미라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갑자기 연락을 끊었어요. 철민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몇 개월 후에 다시 나타나서 이런 제안을 했어요. 방화를 해주면 다시 만나주겠다고, 감옥에 가더라도 끝까지 기다려주고 결혼도 해주겠다고 했어요. 상호는 미라의 치밀함에 소름이 돋았어요. 왜 그런 짓을 시킨 건가요? 상호가 물어봤습니다. 상호 씨가 노조를 만들고 회사 사람들을 선동한다 했어요. 택배 일을 못하게 차도 불태우고 죽여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차만 태우고 죽이는 것까지 못하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한 거죠. 철민은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이거 읽어보세요. 미라가 저한테 보낸 편지예요. 상호는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에는 구체적인 지시사항들이 적혀 있었어요. 철민아, 김상호라는 택배 기사가 있어. 주소는 군산시 나운동 어디어디고 차량 번호는 전북 123가 4567이야. 그 차에 불을 지르면 돼. 그리고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는 어머님 집 주소도 알려줄게. 편지를 읽은 상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미라가 얼마나 치밀하게 자신과 가족의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철민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편지를 계속 보낼게요. 미라의 범죄 증거들을 다 적어서 보낼 테니까 잘 보관해 두세요. 언젠가는 필요할 거예요. 교도소를 나온 상호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미라가 자신과 가족을 해치려 한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다른 사람들까지 이용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더욱 무서웠거든요. 집에 돌아온 상호는 정혜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여보, 정말 무서운 일이었네요. 우리 가족까지 노리고 있었다니. 정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혜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일단 철민이 보내는 편지들을 모아서 증거로 만들어야겠어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도 해야 하고. 그날부터 상호의 집에는 매일같이 교도소에서 편지가 날아왔어요. 편지 한 통 한 통에는 미라의 범죄 증거들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첫 번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사님, 미라가 저에게 보낸 편지와 문자 내용을 다 적어드릴게요.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편지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미라는 제가 방화하는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이 끝나면 연락하라고 했죠. 상호는 편지들을 차곡차곡 모으며 미라를 법정에 세울 날을 기다렸습니다. 어느새 편지는 10통, 20통, 30통으로 늘어갔어요. 한 달이 지나자 편지는 50통을 넘어섰습니다. 각각의 편지에는 미라의 치밀한 계획과 범죄 증거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상호는 이제 단순한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 정의를 위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철민의 편지가 날아오기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상호의 책상 서랍에는 벌써 100여 통에 가까운 편지가 쌓여 있었어요. 각각의 편지에는 미라의 과거 행적들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상호는 편지를 읽을 때마다 소름이 돋았어요. 그날도 상호는 새로운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님, 미라의 첫 번째 남자친구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최진우라는 사람이었어요. 40대 초반의 회사원이었죠.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미라는 사귀면서 진우에게도 거액의 생명보험을 들게 했어요. 사귄 지 6개월쯤 되어서 미라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했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상호는 편지를 읽으며 궁금해졌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걸까요? 동거하던 집 보증금을 빼서 가져갔대요. 그리고 보험을 해지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래요. 미라가 수혜자로 되어 있는 보험은 미라의 동의 없이는 해지가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미라는 절대 동의해주지 않았죠.
편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진우는 미라에게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오히려 미라가 이상한 말을 했대요. 자신이 보험금을 받을 때까지는 절대 해지할 수 없다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상호는 정혜를 불러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 내용 좀 보세요. 정말 무서워요. 정혜는 편지를 읽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보험금을 받을 때까지라니, 설마 그 사람이 죽기를 기다린다는 뜻인가요? 며칠 후 철민의 또 다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남자친구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박성민이라는 사람이었어요. 50대 중반의 자영업자였죠. 미라는 성민과 사귀면서 또다시 거액의 보험을 들게 했어요. 성민은 미라에게 돈도 빌려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곤 미라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서 빌려준 돈 돌려달라 했었대요. 돈도 못 받고 보험 때문에 발목이 잡힌 거죠. 미라는 성민에게 협박까지 했대요. 그 후 집으로 귀가하다 사고를 당했대요. 뒤에서 누군가 야구 방망이로 머리를 쳐서 죽을 뻔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호는 편지를 읽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미라가 얼마나 치밀하게 사람들을 올가매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성민은 결국 포기하고 미라가 너무 무서워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상호는 동료들과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라 소장이 정말 무서운 여자였네요. 민수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람들을 협박하다니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 가운데 또 다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세 번째 남자친구는 김동혁이었어요. 40대 후반의 공무원이었죠. 미라는 동혁과 사귀면서 이번에도 2억 원짜리 보험을 들게 했어요. 동혁도 결국 헤어지게 되었는데 역시 보험 문제가 생겼어요. 해지하려고 했지만 미라가 절대 동의해주지 않았죠. 오히려 동혁을 스토킹하기 시작했어요. 편지는 계속해서 미라의 무서운 행각을 폭로했습니다. 동혁은 미라가 너무 무서워서 이사까지 했대요. 하지만 미라는 새 주소를 금방 알아냈어요. 그리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협박했죠. 상호는 편지를 모으면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미라는 항상 남자친구들에게 거액의 보험을 들고 헤어진 후에도 그들을 계속 이용했었습니다. 그리고 협박과 가스라이팅으로 계속 괴롭혔죠. 이 여자는 돈을 위해 사람들을 평생 올가매는 거야. 상호가 분노하며 말했어요. 정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요. 그때 철민의 새로운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기사님, 미라의 전 남자친구들과 연락해보세요. 저처럼 미라의 꼭두각시처럼 명령에 움직일 수도 있어요. 미라에게 벗어나고 싶어도 못하고 있을 거예요. 미라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기사님도 조심해야 할 거예요. 상호는 이 편지를 읽고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미라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상호는 미라의 또 다른 행동을 목격했어요. 대리점에 새로운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남성이었죠. 미라는 그 남자와 친근하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저 남자가 누구지? 민수가 궁금해했습니다. 새로운 타겟인 것 같은데. 또 보험 들게 할 거야. 상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철민의 편지는 계속해서 날아왔습니다. 넷째, 다섯째 남자친구들의 이야기까지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보험 가입, 헤어짐, 해지 거부, 협박과 가스라이팅. 미라는 지금까지 사귀는 남성들 모두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한 통의 편지에는 특히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기사님, 전 남자친구 중 한 명이 자살을 시도했대요.
미라의 협박과 가스라이팅을 견디지 못해서요. 그 남자친구의 보험금을 미라가 수령했습니다. 상호는 편지를 읽으며 미라의 잔인함에 치를 떨었어요. 단순히 돈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생 자체를 파괴하고 있었거든요. 사랑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었던 거야. 상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저 여자에게는 남자친구들이 돈을 갖다 바칠 도구에 불과한 거였어. 상호는 동료들과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해야 하는 것 아니야? 맞아. 저 여자가 또 다른 사람을 해칠 수도 있잖아. 마지막 편지에는 이런 경고가 적혀 있었어요. 기사님, 미라는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절대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저처럼 이용당하거나 다른 남자친구들처럼 평생 괴롭힘 당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상호는 편지들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내용을 요약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미라를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였어요. 미라가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라의 과거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상호는 편지들을 정리하며 미라를 고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계속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미라가 언제 또 다른 위험한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상호는 가족들과 함께 어머니 댁으로 내려갈 계획이었어요. 어머니는 군산 외곽 시골에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철민의 편지 내용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미라가 어머니 집에 불을 지르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떠올랐거든요. 여보, 이번 추석에는 그냥 우리 집에서 지내면 안 될까요? 정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댁에 가는 게 위험할 것 같아서요. 하지만 상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수는 없어. 어머니께서 얼마나 기다리시겠어요. 그리고 범인 철민은 감옥에 있잖아요. 상호가 정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조심해서 다녀오면 돼요. 추석 전날 상호 가족은 군산 외곽의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시내에서 차로 40분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70대의 어머니는 아들 가족이 오는 것을 무척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상호 왔구나. 정혜도 애들도.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큰아들과 작은 딸도 할머니를 보자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전, 그리고 어머니가 정성껏 만든 각종 나물이 놓여 있었어요. 가족들은 오랜만에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상호도 편안한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했어요. 애들은 공부는 잘하고 있고, 네, 이번 학기 성적도 괜찮게 나올 것 같아요. 저녁이 되자 어머니는 일찍 주무셨고 상호 가족도 하나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상호와 정혜는 건넌방에서 잠을 청했어요. 오랜만에 어머니 댁에서 보내는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밤중 상호는 이상한 냄새에 잠이 깼어요. 탄 냄새였습니다. 몇 달 전 트럭 화재 때 맡았던 그 냄새와 똑같았어요. 상호는 급하게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마당 한쪽에서 붉은 불길이 치솟고 있었어요. 장작더미와 농기구가 놓인 곳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불이야, 어머니. 상호의 외침이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정혜와 아이들이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불이야. 빨리 나가야 해. 가족들은 혼비백산에서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어머니도 상호의 외침에 잠에서 깨어 급하게 밖으로 나오셨어요. 다행히 불은 집에서 조금 떨어진 마당 쪽에서 나고 있었지만 바람이 불면 집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19부터 신고해야겠어. 상호가 급하게 휴대폰을 꺼냈어요. 하지만 이미 이웃집에서 신고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멀리서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거든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계셨어요. 정혜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안전한 곳으로 피했습니다. 아이들도 무서워하며 아버지 곁에 바짝 붙어 있었어요. 소방차가 도착해서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집까지는 번지지 않았지만 마당의 장작더미와 농기구 창고는 상당 부분 타버렸어요. 소방관들이 완전히 진화를 마친 후에야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경찰도 함께 와서 화재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상호는 경찰관을 따로 불러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방화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최근에 제가 위협을 받은 적이 있어서요. 위협이요? 어떤 위협인데요? 상호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택배 트럭 화재 사건과 교도소에서 온 편지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경찰관은 관심을 가지고 들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는 수사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일단 주변을 더 자세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이상한 일이 생기면 즉시 신고하세요. 경찰관이 명함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상호는 그날 이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미라가 정말로 우리 가족을 노리고 있어. 철민이 편지에서 경고한 대로 미라는 다른 방법을 찾아 가족들을 해치려 한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평생 이런 일은 처음이야라며 충격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정혜와 아이들도 두려워하며 상호 곁에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상호는 가족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제는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해요. 정혜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알아요. 더 이상 미라를 그냥 놔둘 수는 없어요. 상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철민의 편지들을 가지고 경찰에 정식으로 고발해야겠어요. 어머니는 상호의 손을 꽉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상호야, 너무 위험한 일에 휘말리지 말아라. 가족이 안전한 게 가장 중요해. 하지만 상호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군산 시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상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젠 내 가족까지 노리고 있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미라와의 싸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추석 방화 사건 이후 상호의 마음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함께 자리 잡았습니다. 가족까지 위험에 빠뜨린 미라를 더 이상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미라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도 깨달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정혜는 상호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가 증거를 모아야 해요. 이대로 무너지면 우리 가족은 끝이에요. 정혜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동시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맞아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상호도 결심을 굳혔습니다. 철민이 보내준 편지들을 정리해서 경찰에 고발해야겠어요. 하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상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족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더욱 강해졌어요. 상호는 서랍에 보관해둔 철민의 편지들을 하나하나 꺼내 날짜 순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는 어느새 100통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각각의 편지에는 미라의 범죄 증거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택배차 방화 지시, 명절 방화 사주, 전 남자친구들에 대한 협박과 스토킹, 그리고 거액의 보험금 편취까지 모든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상호는 철민과 다시 한번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어요. 교도소 면회실에서 철민을 만난 상호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철민 씨,
미라가 보낸 문자 메시지 같은 물리적 증거는 없을까요? 상호의 질문에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어요. 제가 다 보관해뒀거든요. 언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철민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미라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미라가 직접 쓴 편지에는 구체적인 방화 지시사항이 적혀 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다 써 있죠. 그리고 문자 메시지에는 더 노골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기사님 가족들을 해치겠다는 협박도 있고 보험금 이야기도 나와요. 철민의 증언에 상호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면회에서 철민은 또 다른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어요. 기사님, 미라가 저에게만 이런 일을 시킨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이용했을 거예요. 세 번째 면회에서는 미라의 과거 남자친구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 사람들 연락처를 알고 있어요. 모두 미라 때문에 고생하고 있을 거예요. 철민이 기억하는 이름들과 연락처를 하나하나 알려주었어요. 네 번째 면회에서 철민은 미라의 범행 수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미라는 항상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조심해요. 하지만 저한테는 방심했나 봐요. 편지와 문자를 많이 보냈거든요. 다섯 번째 면회에서는 미라가 보험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들었습니다. 여러 은행에 나눠서 예금해 두고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섯 번째 면회에서 철민은 미라의 현재 상황에 대해 말해주었어요. 요즘 미라가 새로운 남자와 만나고 있다고 들었어요. 또 같은 짓을 하려는 것 같아서 걱정돼요. 일곱 번째 면회에서는 미라가 상호를 어떻게 감시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미라는 기사님 일상을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출퇴근 시간, 배송 경로, 가족 구성원까지 모든 걸 알고 있었죠. 이렇게 여러 차례 면회를 통해 상호는 미라의 범죄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었어요. 철민이 제공한 정보들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상호는 집에 돌아와 정혜와 함께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여보, 이제 충분한 것 같아요.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해야겠어요. 정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상호는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상호는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군산에서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간 상호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변호사는 철민의 편지들과 증언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고발이 가능합니다. 살인미수 교사, 방화교사, 협박, 스토킹 등 여러 혐의로 기소할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상호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점이 있어요. 피고인이 반격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고죄로 역고발을 당할 수도 있으니 철저하게 준비해야 해요. 변호사의 조언에 상호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상호는 동료 기사들에게도 이 상황을 알렸어요. 형, 우리도 도와줄게. 미라 때문에 우리 모두 피해를 봤잖아. 민수를 비롯한 동료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기사들은 미라의 부당한 대우와 차별에 대한 증언서를 작성해 주었어요. 노조 설립을 반대하며 가혹하게 대했던 일들, 업무상 차별을 했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며칠 후 상호는 변호사와 함께 군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두꺼운 파일에는 철민의 편지 100여 통과 각종 증거 자료들이 들어있었어요. 경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후 정식 수사에 착수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증거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네요. 철저히 수사해 보겠습니다. 상고는 고발장을 제출한 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물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더 이상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그날 밤 상호는 정혜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시작이에요. 길고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지만 끝까지 해보겠어요. 정혜는 남편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함께 할게요. 우리 가족을 지켜야죠. 고발장을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미라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평소보다 더욱 날카로워진 미라는 상호를 노골적으로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상호가 대리점에 출근하자 미라가 찾아왔어요. 김상호 기사, 요즘 이상한 소문이 들리던데요. 미라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어딘지 불안해 보였습니다. 무슨 소문 말씀이신지 상호가 담담하게 물어봤습니다. 저한테 이상한 누명을 씌우려고 한다던데 미라의 눈빛이 예리하게 상호를 쏘아봤어요. 상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택배 일만 하고 있어요. 소장님께서 걱정하실 일은 없으실 텐데요. 미라는 뭔가 더 말하려다가 그냥 돌아서 나갔어요. 며칠 후 경찰에서 상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김상호 씨 수사 결과 윤미라를 구속영장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상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언제 체포되나요? 내일 아침 예정입니다. 혹시 그 전에 이상한 일이 생기면 즉시 연락 주세요. 경찰관의 말에 상호는 긴장했어요. 미라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날 밤 상호는 가족들과 함께 조심스럽게 밤을 보냈습니다. 혹시나 미라가 마지막 발악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다행히 아무 일 없이 새벽이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상호가 대리점에 도착했을 때 경찰차 2대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미라는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타고 있었어요. 동료 기사들이 모두 나와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잡혔구나. 민수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이제야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겠어. 다른 기사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며칠 후 재판이 시작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상호는 주요 증인으로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변호사는 상호에게 충분히 준비시켜 주었어요. 재판 당일 군산지방법원은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미라의 사건이 지역 언론의 관심을 끌었거든요. 상호는 정혜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어요. 재판정에는 미라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의 당당한 모습과는 달리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개정을 선언하자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윤미라는 박철민을 교사하여 김상호의 택배 차량에 방화하게 했고 추가로 피해자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에도 방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여러 남성들과 교제하면서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헤어진 뒤에도 지속적으로 협박과 스토킹을 자행했습니다. 미라의 변호인이 일어나 반박했습니다. 검사의 주장은 모두 추측에 불과합니다. 교도소 수감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것이며 물리적 증거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검사는 철민이 제공한 편지들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100여 통의 편지에는 미라의 구체적인 범행 지시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편지들은 피고인이 직접 박철민에게 보낸 것들입니다. 여기에는 방화 장소, 시기,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검사가 편지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나갔어요. 방청석에서는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편지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치밀했기 때문이었어요. 상호도 다시 들으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라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저는 그런 편지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박철민이 일방적으로 저를 좋아해서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에요. 미라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렇다면 피고인의 과거 남자친구들이 모두 거액의 보험을 들고 지금도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검사의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미라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그건 개인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강요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미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때 철민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교도관의 호송을 받아 법정에 들어선 철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어요. 저는 윤미라의 지시를 받아 김상호 기사의 차량에 방화했습니다. 철민의 증언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미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지시했는지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철민은 미라로부터 받은 편지와 문자 메시지 내용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미라는 김상호 기사의 개인 정보를 모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집 주소, 가족 구성원, 어머님 댁 위치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명절에 가족들이 모일 때 어머님 댁에도 불을 지르라고 했습니다. 한 번에 모두 해결하자고 했어요. 철민의 증언에 방청석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라는 철민의 증언을 듣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미라가 소리쳤지만 판사는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상호도 증인석에 섰어요. 저는 15년간 성실히 택배 일을 해왔습니다. 누구와도 원한 관계가 없었는데 갑자기 제 차에 불이 났어요. 그리고 가족들까지 위험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상호의 증언이 끝나자 미라의 전 남자친구 2명도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이들은 미라로부터 받은 협박과 스토킹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미라는 보험 해지를 절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해지하려고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어요. 집까지 찾아와서 괴롭혔습니다. 무서워서 이사까지 했어요. 모든 증언이 끝나자 판사는 잠시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1시간 후 재개된 재판에서 판사는 판결을 선고했어요. 피고인 윤미라는 살인미수 교사, 방화교사, 협박, 스토킹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판결에 방청석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졌어요. 미라는 판결을 듣더니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었고 모든 증거가 명확했기 때문이었어요. 판결이 선고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라는 항소를 포기하고 형을 받아들였어요. 12년의 긴 세월 동안 감옥에서 지내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군산 택배 대리점에는 새로운 소장이 부임했고 기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상호는 재판이 끝난 후 처음으로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소장은 50대 남성으로 기사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이었어요. 노조 설립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호 형,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민수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미라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야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성민은 미라의 스토킹과 협박 때문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었어요. 3번째 남자친구 김동혁은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지만 전화로나마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기사님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상호는 보람을 느꼈어요. 악은 결국 드러나고 선은 보상받는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교도소의 철민에게도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철민 씨, 용기 있는 증언 덕분에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어요.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출소 후에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철민으로부터 답장이 왔어요. 기사님, 저도 이 일을 통해 많이 반성했어요. 미라에게 이용당한 것도 결국
제가 잘못 판단했기 때문이죠. 출소 후에는 정말 성실하게 살겠어요. 대리점에서의 일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소장은 기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어요. 업무량도 합리적으로 조정했고 휴게 시간과 복리후생도 개선해 주었습니다. 이제야 사람답게 일할 수 있겠네. 한 기사가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미라 소장 때와는 천지 차이야. 모든 기사들이 밝은 표정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상호도 예전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택배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트럭 운전을 하면서도 마음이 편안했어요. 어느 날 상호는 중고 트럭을 팔고 새 트럭을 샀습니다. 보험금과 재판 과정에서 받은 손해배상금으로 여유가 생겼거든요. 새 트럭은 이전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자랑했어요. 여보, 새 트럭 어때요? 정혜가 반갑게 물어봤습니다. 좋아요. 이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호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이들도 아버지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밝아지셨어요. 큰아들이 말했어요. 예전에는 항상 걱정스러운 표정이셨는데 요즘은 웃는 일이 많아졌네요. 작은 딸도 동감했습니다. 상호는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있었기에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안심하셨어요. 상호야,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이제는 마음 놓고 지낼 수 있겠구나. 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상호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몇 달 후 상호는 노조 설립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새로운 소장의 협조하에 택배 기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리후생을 개선하는 데 앞장섰어요. 상호의 경험이 다른 기사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호 형이 있어서 우리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민수가 고마워했어요. 형의 용기가 우리 모두를 구했어요. 동료들은 상호를 존경하고 신뢰했습니다. 지역 언론에서도 상호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어요. 악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정의를 실현한 시민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상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깨달은 것은 악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정의가 승리합니다. 1년 후 상호는 모범 택배 기사상을 받았습니다. 15년간의 성실한 근무와 더불어 용기 있는 시민 정신을 보여준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었어요. 시상식에서 상호는 이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저를 도와준 가족, 동료들, 그리고 진실을 밝혀준 철민 씨 모두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악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상호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악은 결국 드러난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는다. 이제 상호에게는 두려움 대신 희망이, 분노 대신 평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정혜가 옆자리에서 따뜻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끝까지 버텨줘서 우리 가족이 살아남은 거예요. 이제는 정말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호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어요. 가족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 그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좋은 소재로 감동과 웃음을 전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으로 함께 걸어가요.